하이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고 보는 배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누구인가요? 많은 이름들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할 배우로 가장 확실한 이름은 아마도 배우 송강호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런 송강호 배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미국 매체가 있었는데요.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스크린랜트는 송강호가 아직 할리우드 진출을 안 한 건 범죄라면서 그의 할리우드 데뷔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송강호는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로서 평점 매체 로튼토마토에서 90%가 넘는 평가를 받는 유명 영화들에 출연한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자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다른 한국인 동료 배우들과 달리 아직 할리우드에 데뷔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수많은 국제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가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는 기사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배우 25인에도 포함된 그가 아직 한반도 밖으로 도약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할리우드 진출이라는 것이 배우들에게 꿈이었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죠. 지금은 한국 영화에 출연하는 것 그 자체가 글로벌 진출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게 너무 오만한 평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저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지금 서구권 매체들의 일관적 평가가 바로 새로운 할리우드는 한국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프랑스의 예술과 대중문화 및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매체 그랄롱은 K-문화 열풍으로 최근 몇 년간 서울에서 만들어진 제품과 문화 창작물들은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K-컬처가 어디에서나 승리하고 있는 현재 음악부터 요리법, 영화, 드라마, 만화, 화장품까지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 매니아가 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한류라 불리는 이 현상은 아시아로부터 시작되어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도 대량으로 문화상품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유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렇게 자신들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열망을 가지게 된 원인은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반작용일 것이라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이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었기에 더 이상 외세의 멍에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굉장히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아픔이 곧 한국 문화의 힘이 되었다는 관점인 것인데요. 이건 사실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관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그 당시에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강대국들의 식민지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단순히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알리고 싶어졌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기회가 없었을 뿐 애초부터 강력한 문화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대국들의 식민지가 되어 도리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린 국가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기사는 오늘날 K-매니아들의 증가는 쉽게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국을 사랑하는 매니아들은 한국의 탄탄한 문화산업 덕분에 날마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에 능통한 이 나라는 SNS를 훌륭히 활용하여 문화적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고 있다면서 이제 한국은 새로운 할리우드가 되어가고 있다 이야기한 기사였는데요. 아울러 이 신선한 아침의 나라는 문화로 인해 관광객이 엄청나게 급증하여 새로운 엘도라도 즉 황금의 도시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프랑스 매체 라디오 프랑스는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이 할리우드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데요. 한국 드라마들은 과거엔 아시아 문화에 대한 호기심 가득한 입문자들에게만 알려졌었지만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기사는 넷플릭스가 유일한 한국 대중문화 참여자는 아니었지만 한국 문화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2019년부터 제작해온 한국 프로그램들의 숫자는 이미 한국 방송국들의 연간 제작 수를 넘어섰다고 분석한 기사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작품들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기사는 한국 작품들에게는 미국의 작품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들 자체도 기존에 봤던 규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스릴러나 공포 장르에 도전하고 자극적 장면을 연출하는 게 거리낌이 없어졌다는 기사는 이제는 한국 드라마들도 과거의 방송국 드라마들과는 결이 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넷플릭스 때문은 아니었다는 기사는 이미 2010년대부터 한국의 케이블 채널이 등장하면서 주제가 다양해지고 표현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전통적인 로맨틱 코미디든 최근의 스릴러와 공포 장르든지 간에 한국의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적인 터치, 즉 한국의 특색이 묻어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이라는 정체성,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한국 드라마들이 지적하는 한국 사회의 팽배한 문제점들 또한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들이기에 전 세계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과거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던 할리우드는 이제는 일부 프랜차이즈 작품들이나 리메이크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그들은 한국에 비해 영감이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할리우드가 아닌 한국에서 등장한 창작물들이 계속해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원래 미국 문화에 대해 좀 부정적인 편입니다. 문화적 자부심이 워낙 강한 나라이기에 할리우드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국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프랑스 매체들이 할리우드를 대체하게 될 한국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약간은 뭐랄까, 미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강화하기 위해 그런 도구로 한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프랑스 말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유명한 국가인 독일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이는 좀 더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독일의 대표적인 금융 경제 매체 핸델스블라트는 예전에는 할리우드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트렌드세터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음식, 음악 등 오랫동안 세계의 젊은이들은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해 왔는데 오늘날 미국 브랜드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브랜드가 되었고 새로운 젊은 세대는 아시아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프랑크푸르트의 외딴 지역인 슈바나임 지구, 독일의 중위권 규모 도시의 평범한 쇼핑거리에는 줄을 서는 가게들이 숨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 때문이라는 기사는 K-팝 앨범과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는 매장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장은 무려 2011년, 아직은 K-팝이 틈새 시장이었던 시절부터 존재했는데 대박이라는 이름의 이 가게의 사장은 64세이지만 펑크머리를 하고 록스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 매장의 연간 매출액은 약 140만 유로, 한화로 약 2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외딴 지역에까지 한국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오랫동안 미국을 지향하던 젊은이들은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춘 한국은 문화 콘텐츠 수출의 정점을 찍고 있다는 기사는 어떻게 한국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대중문화 중심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한국은 무엇보다 대세를 잘 활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유입되는 모든 것에 유럽의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기사는 그 중에는 비판을 많이 받는 충격적으로 저렴한 중국 온라인 쇼핑 매체들도 있고 인도와 일본, 태국의 문화 등도 라이프 스타일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서도 대중문화에 있어서는 한국이 분명 분위기 자체를 결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싼 맛에 사는 중국 쇼핑몰도 나름의 인기 있는 아시아 문화일 수 있지만 문화의 대세 흐름을 결정하는 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 열풍의 첫 시작은 올드보이라는 영화였다는 기사는 할리우드에서는 이미 한국으로의 골드러시가 시작되었다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초흥행 드라마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투자 경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뷰티 제품들 역시도 한국산이라고만 하면 국제적으로 유명해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한국은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은 세계 4위의 화장품 수출국에 등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리에 있어서는 점점 더 인기가 커져 독일의 슈퍼마켓 진열대에도 한국 상품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한국 식품에만 특화된 마켓들도 독일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기사는 그 중에서도 K-팝의 인기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기사는 독일의 경우 이런 국제적 추세를 따르는 데 있어서 반응이 다소 느리고 유행이 느리게 시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독일에도 한국 열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는 바로 이런 한류의 수도가 되었다는 기사는 이제 독일에는 K-팝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잡지도 등장하였으며
7만 명의 관람객이 모인 유럽 최대 규모의 K-팝 페스티벌도 이제는 독일에서 열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LG, 삼성, 현대가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한 프랑크푸르트의 한국 매장들에 가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연령은 주로 10에서 25세의 젊은 층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팬문화 역시 대부분의 서구권과 달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기사는 K-팝은 SNS를 통해 탄탄한 기반을 만들었다면서 팬들 스스로가 K-팝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고 팬들은 그런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느낀다는 부분도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한류는 할리우드와는 다르지만 할리우드가 한때 가졌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류학과 지리학 등 인문학을 전문으로 다루는 영국의 유튜브 채널 폴트라인도 한국이 할리우드를 점령한 방법이라는 콘텐츠를 다룬 바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왜 우리 대중문화가 할리우드를 위협할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영상에는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한류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달고 있었습니다. 난 할리우드의 과도한 노출, 천박함, 폭력에 질려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 신선하고 아름다운 촬영법, 스토리에 중점을 두고 있지. 난 한국 드라마를 사랑해.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는 첫째, 매우 훌륭한 스토리라인, 폭력과 섹스를 굳이 노출하지 않아도 재밌어. 둘째, 내용이 깊고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 셋째, 한국 역사를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사극 드라마들이 있다. 넷째, 기술적인 면에서 모든 에피소드가 잘 만들어진 영화 같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풍경과 의상이 아름답다. 난 태양의 후예로 한국 드라마를 시작했고 거의 2년 동안 125개가 넘는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도대체 언제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난 나이지리아인이고 내가 비공식적으로 처음 본 한국 드라마는 주몽이었어. 비공식이라 말하는 이유는 그때는 난 그게 한국 드라마인지 몰랐기 때문이야. 영어로 더빙되어 있었거든. 그 후로 처음 본 건 꽃보다 남자였어. 나이지리아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한국 드라마를 시청해왔고 과거엔 한국 드라마 DVD를 많이 샀었지. 모두가 한국 드라마를 원하기 때문에 할리우드가 한국 드라마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인도인으로서 한국 콘텐츠는 표준적인 할리우드 제작물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아. 수십 년 동안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는 이질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관객들은 그냥 그것에 만족하였어.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도 그랬지. 그런데 이제는 따뜻함을 주는 것은 물론 훨씬 더 가까운 문화적 맥락을 가진 한국의 깔끔한 작품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 작품을 보는 것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인도인들과 아시아인들만 서울의 엔터테인먼트를 찾게 되어도 그건 이미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일걸? 난 아시아인이지만 한국인은 아니야. 근데 15년째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듣고 있어. 내가 처음에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날 놀렸어. 근데 지금 누가 웃고 있지? 내가 2019년 MBA 과정에 있을 때 한국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어. 그런데 당시 강사는 내가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었어. 이제는 그가 이해하고 있기를 바래. 많은 나라들이 대중문화를 수출하려고 시도하고 계획했지만 왜 몇 나라만 성공했을까? 정책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거든. 품질이 문제라고 생각해. 내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병을 앓는 동안 난 이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었어. 아버지는 항상 한국 드라마를 보셨고 사랑의 불시착을 좋아하셨어. 그래서 나도 아버지와 함께 보기 시작했고 그 후로는 멈출 수가 없었어. 엄마와 난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우리가 시청하는 미국 프로그램은 1% 정도야. 할리우드의 표현 방식에 질렸어. 한국 작품들은 촬영 방식이 굉장하고 배우들 또한 사랑스러워. 게다가 흘러나오는 음악은 난 지금 50개 이상의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사실 몇 개를 본 건지 세는 걸 까먹었어. 한국 드라마는 어려운 시기에 날 즐겁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요리를 배우도록 영감을 주었어. 난 김치를 직접 만들기도 했어. 한국 버라이어티 쇼, 음악, 음식, 드라마는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어. 너무 좋아. 솔직히 사람들이 한국 작품이 좋다는 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오징어 게임은 훌륭했지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본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야. 정말 멋진 게 많아. 얼마 전 블룸버그는 한국이 한류 팬들을 사로잡을 할리우드를 건설하려고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2035년까지 엔터테인먼트 신도시 건설을 하고자 한다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할리우드 같은 그런 도시가 있다면 멋질 것입니다. 계획을 들어보니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및 기타 예술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가 개발될 것이고 그곳에는 전문 학교까지 설립하여 정말 할리우드급 규모를 구상한다고 하는데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도 그 가치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한류를 상징하는 메카가 존재한다면 주변 상권이나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게 잘 되었을 때의 이야기겠죠.
그래도 유인촌 장관의 과거 행적이나 정치적인 견해와는 무관하게 요즘 개인적으로 그의 주장을 응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몽규 축협회장의 4선 출마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것인데요. 이것 하나만 잘해도 정말 칭찬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할리우드와 같은 한류 도시를 추진하는 걸 뭐라고 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대개 이런 걸 추진할 때는 중간에서 헤쳐먹는 자들이 존재하기에 그런 것에 대한 방지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방에 가보면 무슨 드라마를 테마로 개발했지만 이젠 아무도 찾지 않아 좀비타운이 되어버린 곳들도 있는데, 이렇게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 또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인데요. 할리우드 같은 신도시 개발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할 정도로 지금 우리의 한류는 세계적으로 큰 성장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